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1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선거구를 누비며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꾼 대신 오로지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아달라고 호소했고, 민주당은 총선 참패에도 반성하지 않은 여권을 다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재보선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를 사흘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같은 당 윤일현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쟁에만 파묻힌 야당은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없다며 집권당의 정책 집행력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금정의 일꾼을 뽑는 바로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싸움과 정쟁과 선동으로 오염시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누가 더 잘 봉사할 일꾼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같은 지역을 찾아 야권 단일 후보인 김경지 후보 지지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총선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린 정부 여당을 2차로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잘못하면 바꾸고 도저히 못 견딜 정도면 임기 중이라도 그만두게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꾼으로 뽑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영 못 견디겠으면 도중이라도 바꾸는 거, 이게 대의민주주의고 우리 헌법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제도 아닙니까? 당연한 원리를 여당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상하게 해석한다며 부처 눈엔 부처만,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비판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어떤 말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맞는 거라며 우겨봐야 구질구질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진보당 김재현 대표는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남 곡성, 영광에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총선 이후 처음으로 지역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선거는 오는 16일 본투표에 앞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재보궐선거를 엿새 앞두고 현장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한동훈 대표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문화원에서 최고위원회를 연 뒤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와 함께 지역 일대를 돌며 집중 유세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한 전남 영광군에서 노인 배식 봉사 일정 등을 소화하며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흘러나오는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요구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한 대표의 공개 언급에 여당 내 균열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잖은 가운데 민주당은 연일 김 여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지원차 부산을 찾은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근 공개 활동에 대한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한다는 친한계 목소리가 적지 않단 말에 본인도 동의한다고 답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의혹을 두고도 관련자들의 소명이 필요하단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분들, 혹시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 빈번하게 친윤, 친한계 간 시각차가 노출된 터라 고조되는 긴장감 속 친윤계는 한 대표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 같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부인하긴 어려운 김 여사 공개 활동에 대한 부정 여론과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는 당정 지지율의 큰 지분이 당내 대립에 있다는 판단 아래 갈등의 불씨를 최소화하려는 거로 보입니다. 다만 한 대표가 자꾸 공개적으로 대통령 부부와 각을 세우며 독자 노선을 걷는 건 둘 다 죽는 길이란 반응도 터져나왔습니다. 한 대표의 명태균 씨 언급이 사안을 키우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 공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제2요구권을 무력화하는 상설특검 카드까지 꺼낸 데 이어
김 여사와 명태균 씨 등과의 관계를 추궁하며 연일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국정에 개입하고 농단한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여당은 일단 야당발 쌍그리 특검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데 당내 균열 양상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김 여사 문제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9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세수 결손 문제와 정부의 재정 기조를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되고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쿠팡 계열사 등 잇따르는 노동자 사망 사고에 관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 이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통일 비전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라오스에서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라오스에서 첫 정상회담을 엽니다. 대통령실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을 포함한 6개국과 이틀에 걸쳐 양자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 취임 다음 날인 지난 2일 15분 동안 통화를 하며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윤 정부 출범 뒤 개선된 한일 관계 흐름과 셔틀 외교 취지를 이어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교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 관계가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오스에 앞서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 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에 연사로 나섰습니다. 지난 광복절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서 표방한 통일 한반도가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와 평화, 번영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영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을 포함한 안보 현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협조를 거듭 설득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11일 아세안 플러스 3에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의 러시아까지 18개 국가가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취임 뒤 세 번째로 참석하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 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최고 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북한이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단절하고 영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어 구조물을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예고했던 개헌은 했지만 통일 삭제나 영토 조항 신설 등은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파주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남도 개풍 최전방 지역입니다. 하얀 기둥 사이로 철조망이 빼곡히 채워진 모습이 YTN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북한은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도를 철거하는 등 남북 단절 조치를 이어왔는데 이를 전면 공식화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방어 구조물을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라며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통지문을 보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조치가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 때문이라며
전쟁 억제와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망 지역을 남쪽 국경으로 언급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주민 설득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에 의한 위협에 의해서 이렇게 차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남북 간 두 국가를 선언하는. 실제 북한 매체들은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헌법을 개정했다고 보도하면서도 김 위원장이 지시한 통일표현 삭제나 영토조항 신설 등이 반영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한 점도 해당 조항들은 아직 개정 전이라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지만 내부 사정으로 공개만 미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조항들이 수정됐을 가능성은 높지만 이것을 그렇게 전면에 내세워서 얘기하기에는 여전히 북한의 당국 체제에서는 부담이 된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이라고 깎아내린 뒤 도발 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한미일 상복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 등을 포함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조굴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동아태차관보, 나마자 히로유키 일본 외무상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3자 유선 협의를 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상국 대표는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를 억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현재 시간으로 9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을 3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2006년 출범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선거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사국 5개 공석을 두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키프로스, 마셜제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6개국이 신임 이사국에 지원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5개국이 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유시장 경제 기조 하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관된 외환과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한 것이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발행한 채권, 국채가 글로벌 3대 국채지수인 세계 국채지수에 내년 11월부터 편입됩니다. 세계 국채지수를 추종하는 외국 자본이 대거 우리 국채로 몰리면서 75조 원가량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세계 최대 규모 채권지수,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이후 4번의 도전 끝에 글로벌 선진 금융시장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FTSE 러셀은 한국이 국채시장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편입 요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국채지수에서 26개 나라 가운데 9번째로 높은 2.22%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세계 국채지수를 따르는 추종 자금은 2조 5천억 달러. 이 가운데 한국의 비중을 고려하면 560억 달러로 우리 돈 75조 원의 해외 자본이 국채를 통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규모 외환 유입으로 환율 안정은 물론 금리까지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금리가 안정되어 국민과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추종 자금의 유입으로 국채 시장의 기반이 확충되어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편 우리 금융시장의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는 관찰 대상국 지정도 피하게 됐습니다. FTSE 러셀이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이유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 일정을 밝힌 점을 고려해 일단 결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선진국 지수 편입은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렇게 채권은 선진시장 반열에 올랐지만 증권시장은 30년 넘게 도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지적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시 분야에서 중요한 건 미 금융기관 모건 스탠리의 MSCI 선진국 지수입니다. 1969년에 개발돼 국제 금융시장이 벤치마크로 쓰고 있는 지표인데요. 주식시장 발전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프론티어 시장, 신흥시장 그리고 선진시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 선진시장에는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23개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과 함께 신흥시장에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편입된 이후 30년 넘게 제자리입니다. 국제적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죠. 지난 6월에 재도전했지만 또 실패했는데 당시 MSCI는 최근에 공매도 금지 조치로 시장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점에 주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주가에 낀 거품을 빼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죠. 그래서 해외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게 MSCI의 의견입니다. 이처럼 해외 기관이 우리 증시를 바라보는데도 공매도 정책은 주요 고려 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국채를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한 FTSE 러셀은 우리 증시에 대해 2009년부터 선진 시장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간신히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매도 재개 목표가 신속히 달성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논의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추가 조치라는 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바뀔 경우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당국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른 비교적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많거든요. 사실은 이게 주가에 있어서 공매도란 것은 주가가 하락할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선진국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투자 전략이 100개, 흔히 말하는 오를 때 쓸 수 있는 전략들이 있고 내릴 때 쓸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데 혹은 변동성이 클 때 쓸 수 있는 전략들이 있는데 내려가는 측면을 막아놓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아마 이게 사실 정부 측의 압박이 되긴 하거든요. 갑자기 이제 사실은 FTSE 러셀의 선진국 지수에 있다가 이게 관찰 대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도 좀 떠날 가능성도 있고 흔히 말하는 지금 하려고 있는 밸류업 노력에 있어서 또 부정적인 요인을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금지를 좀 풀어야 되는 좀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4대 금융그룹 회장으론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거액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장과 금융위원장을 역임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언대에 섭니다. 4대 금융그룹 회장으론 처음입니다. 임 회장은 증인 채택 후 국회 출석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616억 원의 대출이 집행된 경위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조사로는 616억 원 중 350억 원이 부정대출로 드러났습니다. 자체 감사를 벌이고도 금감원의 보고를 누락한 점도 의혹의 대상입니다. 또한 올해 6월 우리은행 김해 지점에서 발생한 100억 원의 횡령 사고도 거론이 불가피합니다. 2년 전 700억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거액의 횡령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 부실 비판이 있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 8월 긴급 임원회의에서 금감원 조사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올해 국회 정무위 국감에는 이석용 NH농협은행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 횡령과 배임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고 사고 금액이 290억 원에 달합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을 비롯해 금융회사 CEO가 다수 올해 국감 증인에 포함됐습니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KB국민은행 콜센터 직원 처우 문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과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내수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의 서비스업 동향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물가 상승 영향을 제거한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습니다. 상반기 기준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가율은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올해는 카드 대란으로 내수 소비가 크게 줄었던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난방기구와 가구, 의약품, 식음료 등은 1년 전보다 소매 판매액 지수가 늘었지만 승용차와 오락, 취미용품, 침구류와 주방용품 등은 줄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항구에 정박해 있는 어선의 불이 나 60대 선주가 숨졌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다세대 주택의 불이 나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 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경찰관들이 연신물을 뿌립니다. 전북 군산시 비흥항에 정박해 있던 3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선주인 60대 남성이 숨지고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남성 선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과 해경은 뱃머리 쪽에서 일어난 폭발 때문에 불이 났다는 선원들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 안이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검게 그을렸습니다. 저녁 8시 10분, 경북 포항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앞유리도 모두 깨졌습니다. 밤 9시쯤 충남 서산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는 반대 차로에 있던 가로등 2대까지 연이어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30대 남성이 숨졌고 SUV 탑승자 2명이 다쳤습니다. 아파트 앞에 구급차가 늘어서 있고 주민들이 줄지어 내려옵니다. 새벽 0시 1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아파트 3층 호실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밤에 시끄러워서 보니까 소방차랑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건물 전체에 지금 사람들이 다 대피해가지고요. 어디 찾는 것 같아요. 다행히 불은 다른 호실로 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1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한 소방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전날에도 사건 사고는 잇따랐습니다. 강원 태백에서 통근버스와 화물차가 부딪혀 7명이 다쳤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간선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만취한 채로 차를 몰다가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차량 파편들이 도로 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들것에 실린 부상자를 응급조치합니다. 아침 7시 40분쯤 강원도 태백시 국도교차로에서 강원랜드 통근버스와 1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버스에 튕겨나간 화물차가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 탑승객을 포함한 6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직진하던 버스 운전자가 신호를 어겨 좌회전하던 화물차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파손된 검은색 차량 주위로 방호벽이 쓰러져 있습니다. 새벽 0시 1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오목교 부근 서부간선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30대 운전자는 사고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돌려보낸 뒤 조만간 다시 불러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전 8시 반쯤엔 청북 칠곡군 중앙고속도로에서 창원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져 불이 났습니다. 차에서 스스로 탈출한 탑승자 4명 가운데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야간 당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경찰과 시민의 빠른 대처로 불은 번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사계절 내내 서핑을 즐기는 이들이 빠르게 늘면서 국내 서핑 인구가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서핑 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도 함께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핑 명소로 꼽히는 양양 죽도 해변. 서퍼들이 파도를 타며 수면 위를 시원스레 미끄러집니다. 서핑은 여름에만 즐기는 스포츠로 생각하기 쉽지만 파도가 있으면 서핑 수트를 입고 언제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인기가 더욱 높아지면서 국내 서핑 인구는 5년 전 40만 명에서 120만 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서핑 익스트림 스포츠다 보니까 파도를 한번 올라탔을 때 그 속도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고. 이처럼 서핑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을 찾은 서핑 사고 환자는 821명으로 연평균 117명입니다. 부상 유형을 보면 보드에 부딪혀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가장 많고 타박상, 염좌, 골절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양양 해변에서는 갑작스러운 낙뢰 사고로 서핑을 즐기던 30대가 목숨을 잃었고 5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상처난 부위를 깨끗한 물로 그냥 씻고 깨끗한 거즈가 있다면 거즈로 아니면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압박 지혈을 하고서는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교육을 충분히 받고 실력에 맞는 파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번개가 친 뒤 30초 안에 천둥 소리가 들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 소리 후 30분 동안 기다리는 3030 낙뢰 사고 안전 규칙도 지켜야 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주요 사건 사고 범죄학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른바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2인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7년이 확정이 됐는데 먼저 법원의 판단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JMS의 그 2인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조은이라고 하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는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JMS 교주 정명석 씨의 어떤 그 성범죄 과정에서 여신도들을 뭐 유인을 하는 등 이 성폭력에 가담한 그런 혐의로 준유사 강간 혐의로 실제로 2심에서 징역 7년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80시간, 네. 취업 제한 그 10년 이걸 갖다 선고받았는데요. 이번에 2심 결과가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울러 준유사 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준강간 방조 등 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그 JMS 여성 그 민원국장 A 씨 같은 경우는 징역 3년, 또 다른 여성 간부 B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확정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을 하면서 원심 유죄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정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 능력 및 준유사 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2인자와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성범죄에 가담을 했다고 하는데 성폭력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세뇌까지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범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네. 이 신앙스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JMS의 미혼인 사람으로서 이 선교회의 교리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서 대부분 뭐 여성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2인자 정 씨 같은 경우는 이 신앙스타 중에서 정명석의 그 어떤 그 성폭력 대상자를 최종 선발을 해서 그 정명석을 뭐 또 이제 재림 메시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뇌를 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8년 3, 4월 사이에
홍콩 국적의 여신도 이 메이플 씨라고 이제 그 이번에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에게 잠옷을 건네면서 여기서 주님을 지키고 잠을 자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요. 교주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적 은총이다. 즉 소위 아무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거부를 하면 지옥에 갈 것이다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 2인자는 정명석을 또 신격화하는 그런 작업에도 앞장을 섰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교주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지금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교주가 상당히 그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조직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신격화를 시키면서 단단하게 하는 것이 2인자의 일종의 어떤 그 역할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자, 이 종교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좀 폐쇄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세뇌랄까요? 이런 아니면은 뭐 그 우두머리를 좀 신격화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 일인지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일반인들은 뭐 잘 이해하시기가 힘든데요. 사실 네. 이 2인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은 1인자가 이제 뭐 천막 시절 즉 초창기 때부터 이뤄놓은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인수해서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만 현재 상태에 있어서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부라든가 그런 활동 영역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JMS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가 온 거죠. 상당한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든 이걸 잘 이끌고 나가서 이제 단도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2인자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완전한 세뇌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과 이 신을 완전히 동격화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품지를 못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통상 뭐 얘기하는 이 마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 1단계에서부터 5단계를 전부 다 망라한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안전의 욕구라든가 소속의 욕구라든가 존경의 욕구라든가 마지막 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면의 심리를 보게 된다면 네. 크게 나눠서 두 개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으로써 다음 생을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이 차별화, 네. 즉 천국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거부하게 된다면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네. 그것은 이제 지옥이죠. 이 두 가지의 어떤 심리를 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세뇌를 받았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한 그런 피해자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제 만약 여기서 본인들이 벗어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를 하게 되면 이미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거기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거기에다 몸을 담그고 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서 이렇게 쉽게 발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자, 2인자와 간부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대법의 판단이 내려졌고요. 정명석에 대한 재판은 지금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1심에 이어서 2심에서 약간 지금 감형이 된 그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형이 유지됐을 때 출소를 하면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1심에서는 징역 23년을 받았죠. 네. 지금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이 정명석 씨 같은 경우는 금년에 79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네. 따지면은 1심 결과에 의하면 만기 출소가 101살이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6년이 감형이 돼 가지고 이제 징역 17년이 됐는데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항소심에 불복을 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이제 계류 중인 그런 상황인데 상고를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2인자인 정조원 씨 같이 이번에 이제 확정 판결이 나게 된다면
96세가 되니까 4년이 빠진 이제 100세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뭐 사실 이 추종자에 의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신격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이 JMS 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가 된 것은 이 교주의 어떤 그 성적인 그 일탈이라든가 성범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측근들도 그 성범죄에 가담한 것인데 만약에 지금 이제 이런 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기득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와 권력과 활동 영역 이런 것을 이제 그대로 포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이제 지속되고 신격화도 일정 기간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정명석에 대한 대법의 판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4명이 이제 또래를 폭행하고 좀 괴롭힌 사건이 있었는데 보니까 폭행의 정도도 심하고요. 알몸 사진까지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에 이제 점차적으로 학교 폭력이 상당히 그 질이 잔혹해지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난해 4월에서 7월까지 인천 지역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게 알려진 것은 피해자의 그 아버지가 이 그 SNS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CCTV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그 아이를 한 40여 차례 폭행을 했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해서 이제 협박을 했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에서 한 명은 그 SNS에 알몸 사진을 갖다가 요구를 했고 네. 만약에 이제 이걸 확보하고 난 이후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올리겠다.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 앞에서 아이를 갖다 무릎을 꿇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인천 논현경찰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학교 측에서의 처분도 나왔었습니다만은 이게 손방망이였습니다. 학폭위의 처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형사처벌하고는 별개로 지금 네. 이제 담당 교육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징계 절차를 밟았는데 그 아까 앞에서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잔혹한 그런 행위에 비해서는 네. 가해자 4명 중에서 3명은 사회봉사, 아하. 1명은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피해자의 그 가족들이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학교 측의 처분이 이렇게 좀 기대치보다 낮은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그 학교 폭력이 상당히 만연하고 있는데 네. 그 이러한 그 대책위원회에서는 지금 전반적인 그 흐름이 물론 뭐 이거하고 별개로 이제 형사 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상당히 손방망이 처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뭐 크게 내 칼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피해자 측이 고소장을 접수를 했고요. 경찰도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4명이 지금 모두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촉법소년이면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년부로 넘어가게 되나요? 어떤 과정이 거쳐? 지금 이제 뭐 경찰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혐의 중에서 일부는 인정이 된다.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가해자들이 이제 그 10세에서부터 14세까지의 촉법 소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정법원인 소년부로 이제 송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촉법 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보호처분 1호에서 10호까지가 있는데요. 네. 그것을 갖다 벗어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1호의 그 감호 위탁 같은 경우는 그냥 말은 거창한데 그냥 집에 보내는 겁니다. 이제 보호자가 알아서 좀 잘 이렇게 돌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강 명령이라든가 사회봉사 명령 같은 것도 이제 뭐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보호처분에서 좀 뭔가 그 구체적인 어떤 처벌은 8호, 9호, 10호가 되거든요. 네. 이 8호 같은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소년원에 집어넣는 것이고 9호는 단기 소년원에 이제 집어넣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게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장. 최고 심각하게 처벌받는 것이 장기 소년원 보내는 것인데 이게 네. 최대 2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들 사이에는 경찰서에 가서 우리 촉법이에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연해 있고요. 그 아하. 이유가 뭐냐면 이 소년법 제 32조 6항에 보면
장례 신상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귀절에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매몰돼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것이 그 여러 가지 어떤 촉법 소년의 연령 하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그 사회적 논란을 지금 현재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보호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뭐 대법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보호 처분을 받은 10대 미성년자가 3만 명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이렇게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이, 전체적으로 이 청소년들은 지금 아이들 갖다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네.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폐교되는 학교도 있는데,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 양적 급증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그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질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어떤 그 원인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를 든다라고 한다면 휴대폰입니다. 이전보다는 휴대폰을 이제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SNS로 괴롭히고 그것에다가 알몸 사진을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인권위원회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제 그 학교에서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은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그게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그 입장을 갖다가 완전히 번복한 겁니다. 아하.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휴대폰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심지어 초등학교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현상까지 됐고요. 예컨대 이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실제로 이제 군 같은 경우도 병사들에게 휴대폰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돈을 갖다가 봉급을 한 200만 원 정도 주고 휴대폰을 지급을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마약, 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군 간부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군이 흔들리니까 국민의 생존권도 결과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교사들도 자기들의 어떤 그 책임을 갖다가 방기하거나 포기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지금 한 번 그 잘못 풀어놓으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저는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휴대폰을 마음대로 풀어놓은 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도요, 학교에 들어가면 전부 다 수거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가 뭐 오늘 내일의 일도 아니고 올해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경일이면은 어김없이 폭주족이 등장을 하는데, 어제도 그랬거든요. 이런 일탈행위 자기 과시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네. 이 폭주족 같은 경우는 원래 어디서 그 나온 것이냐면은, 일본의 그 폭주족 만화를 보고 이제 그 뭔가 거기에다가 착안을 한 것인데, 일본에서는 보소족구라고 해서 폭주족이 이미 이제 우리보다 먼저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보고 따라하면서 시작은 언제 하느냐 하면 3.1절에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뒤에다가 그 태극기를 꽂고 다니고 하는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이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서 장기화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3.1절뿐만 아니라 광복절 이제 한글날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천안부터 해서 지금 지방까지 연결되고 있고, 폭주 도구도 다양화돼 가지고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뭐 전동 킥보드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그 부분인데요. 네. 마치 자기들이 애국지사가 된 양 뒤에다가 이제 그 뭐 태극기를 이제 그 메고 다니면서 경찰을 조롱하는 이런 현상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폭주족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부산에서는 경찰이 6개월 동안 추적을 해서 폭주족 전원을 검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번호판을 가렸는데도 계속 이제 추적을 한 거였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뭐 전담 팀이 만들어진 것은 2009년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 폭주족 단속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동안에 꾸준히 지금 단속을 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코로나 때는 좀 약간 주춤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와서 다시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이 폭주적 주범인 30대 A씨를 구속을 하고 공범 25명을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폭주족들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고 네. 이렇게 또 뭐 오토바이를 중고 거래해서 증거 인멸을 시도를 했지만 경찰은 이제 수십 개에 있어서의 그 방범용 그 CCTV를 추적을 해가지고요. 동선을 그 추적해서 전원을 전부 다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부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경찰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만 이런 현상을 좀 더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나의 안전도 나의 안전이지만 타인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0월 10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국회는 오늘도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팀원과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들은 계열사들이 입점업체에 정산해줄 대금 1조 5,900억 원을 빼돌리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자금 690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부와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개혁 토론회를 엽니다. 토론회 의제로 정부 측은 의대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서울의대 측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과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중동의 강호 요르단을 상대로 월드컵 아시아 예선 3차전을 치릅니다. 캡틴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김민재가 임시 주장으로 나섭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팀원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특가법상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팀원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정산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만큼 경영이 악화된 사실을 알고도 판매자를 속여 돌려막기식 영업으로 1조 5,950억 원대 물품 판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상품 판매 등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주는 등 티메프에 603억 원, 위메프에 89억여 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회사 돈 67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년 사이 5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의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김덕희 고객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시민더키엔 고수익 채용 광고에 속아 강제로 중국 콜센터에서 일하게 된 청년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나가고 싶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빈번한데 최근엔 해외 취업의 꿈을 안고 온 청년을 감금하고 범행에 가담시켜 수백억 원을 끌어모은 투자 사기 일당이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발생지는 주로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이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관련 피해 규모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2년 전체와 올해 상반기를 놓고 비교했을 때 피해자는 5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6개월 집계만으로 지난해 전체 수치를 뛰어넘었을 정도입니다.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캄보디아로 무려 100명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수익 미끼 해외 취업 사기 행각이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 일상 곳곳을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취재진 역시 어렵지 않게 모집 공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일할 상담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연락해보니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옵니다. 여유로운 근무 조건을 쉼없이 읊으며 일주일에 최대 500만 원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현혹합니다.
채용 절차법상 엄연한 처벌 대상인 거짓구인 공고 자체가 올라오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이유입니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거짓구인 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수사 의뢰나 계정 정지 같은 적극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한정된 인력과 예산 속 해외 기반 취업 공고보다 국내 모집 공고 관리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둘 수밖에 없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학대와 감금 등 위험성 또한 훨씬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구인 구직 경로가 다양해지며 취업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취업사기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기준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구직 시 급여의 적정성과 고수익 강조 여부, 업무의 명확성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골수 혈액과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 검사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의료법이나 간호법이 개별 행위에 대한 판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의사들이 종양 전문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도록 지시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골수 채취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의사 감독 아래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재단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골수 채취가 의료행위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심리로 열린 상고심 공개 변론에선 검찰과 재단 측 변호인이 각각 의료계 종사자들을 참고인으로 대동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검찰 측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행위인 만큼 간호사가 시행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진료보조행위라고 가정해도 신경손상이나 출혈 등 합병증이 일어났을 때 간호사가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없는 만큼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은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재단 측은 골수 검사는 시술 과정이 단순해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고 중대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혈액학 전공의사가 다수 포함된 대한혈액학회에서 숙련된 전문 간호사라면 검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료계 안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이번 대법원 판단은 의료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양측 진술과 의견서 등을 토대로 대법관들 간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현직 경찰관 2명이 노조 탈퇴 종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SPC 그룹 측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징계 절차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5월 2일 검찰에서 경찰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본청과 일선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SPC 관계자에게 상품권 등 선물을 수수하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기관에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조위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가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록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특조위가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만들어진 참사 관련 기록물 전체입니다. 공공기관 업무 자료와 대통령, 장관, 기관장 등의 업무 일정, 메모 등도 포함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동문들이 문시현 총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검증에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숙명민주동문회는 숙명여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명을 내고 문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답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무들은 문 총장이 국감 준비 과정에서도 모호성으로 일관한 태도가 안타깝다며 학문과 학계의 원칙을 세우는데 모호성은 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의 지지를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란다며 국정 종합 국감에서는 더 나아간 답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관계 단절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방어 구조물을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육로의 완전 단절에 나섰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두 국가의 제도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의 의도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군 총참모부가 어제 도로와 철도 등 우리와의 육상 연결 수단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국경이 254km에 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하겠다는 걸까요? 예, 북한은 이미 이제 2024년 올해 1월부터 그 DMZ 최전방에 있는 GP를 복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남북한의 동서해 쪽에 있던 남북한의 육로, 특히 이제 그 철도와 도로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예. 그 기존에 있던 철로나 도로를 완전히 끊어버리고요. 거기다가 지뢰까지 이제 매설해서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미 만들어 놨고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이제 방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벽을 설치했다라는 거는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제 막겠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예. 이제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아무 발표 없이 진행해오던 차단 작업을 이번에 공식화했다라는 이제 의미를 갖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북한이 표현했던 요새화라는 것은 여기에 실제 이제 군을 주둔시키거나 방벽을 더 높게 확장시켜서 영구 장벽화시키겠다라는 의미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방금 영구 장벽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만약 이렇게 북한의 주장대로 요새가 생긴다면 이게 제2의 베를린 장벽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제 길이는 굉장히 길지만 일단 주요하게 출입이 많이 이루어졌던 육상 통로를 우선적으로 일단 막고 거기에 장벽을 1차적으로 세운 다음에 이후에 군도 주둔하고 그것을 좀 더 요새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장벽을 더 높이고 차단벽을 완전하게 이제 갖추게 되면은 그거를 점진적으로 아마 단계적으로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휴전선 일대 웬만한 지역들을 그런 방식으로 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물론 이제 지형 조건에 따라서 높낮이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런 장벽이 일관되게 설치되기 어려운 지점도 있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의지만 갖는다면 어느 정도 그런 시설들이 갖춰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뭐 인간의 출입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으로 모든 출입이 완전히 차단되는 상태가 될 수 있고 특히 뭐 탈북하는 사람들은 완전 차단된 상태에서 사실 이제 휴전선 일대로 넘어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잠깐 짚어주신 대로 올해 1월부터 지뢰도 매설하고 방벽도 세우면서 계속해서 지금 남북 단절 조치를 북한이 이어오고 있는데, 자, 영토 분리 조치는 이제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발표한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북한이 어제 총참모부 발표를 통해서 밝힌 이유는 명분은 사실상 미국과 한국이 계속적으로 자신들 국경 남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침략 연습을 하고 있고 미군이 전략 자산을 자꾸 전개하고 있고 그리고 정권 종말을 자꾸 운운하고 있다. 도저히 이것을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로 본다. 그리고 심각한 사태로 본다라고 이제 배경을 얘기를 하고요. 그를 위해서 자신들은 전쟁 억제, 그다음에 자신들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결국은 차단벽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
그들의 의도는 이렇다고 봐야 돼요. 어떻든 우리 한국과 미국에게 일종의 책임을 전가해서 위기가 모두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그래서 그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안전수호 차원에서 그 결국은 방어벽을 세워서 완전히 차단할 수밖에 없다. 일종의 이런 논리를 이제 구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사실상 핵무기를 전술핵을 사용하는 어떤 그 억지력을 키우는 부분, 북미 대화를 위한 측면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남북한의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고 사실상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 그 책임을 한미 쪽의 위협에 이제 두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명분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과 미국이 지금 이제 자국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명분으로 지금 이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일방적 현상 변경 기도로 규정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공격 의사는 없다라는 대남 메시지를 전한 적도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북한의 메시지로만 본다면은 북한이 선제적으로 어떤 위협 행동이나 도발을 할 가능성은 사실 그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네. 도발이라는 것을 실제 어떤 작전 개념으로 침략이나 전쟁 의사를 갖고 하는 행동으로 본다면은 일단 그런 의사는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무기 실험이라든가 자신들의 어떤 자체적인 전력 증강을 위한 어떤 행동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과연 이제 좁게 넓은 의미에서는 도발로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침략 행위나 전쟁 행위로의 도발은 일단 북한 메시지상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또 밝힌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을 얘기합니다. 소위 이제 영토 평정, 그다음에 영토 완정 뭐 이런 표현을 최근 김정은이 쓰고 있는데요. 이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그 영토 평정이라는 것은 상대가 공격을 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방어뿐만 아니라 완전히 정복까지 해버리겠다라는 게 이제 영토 평정의 의미를 갖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영토 완정이라는 의미는 사실 영토를 수호하겠다는 이제 의미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자신의 영토를 수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북한은 두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방어적 공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 강하게 일종의 자신들은 공격할 의사,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공격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상대가 공격할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 공격을 해온다면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완전히 평정시키겠다. 이제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북한이 어떤 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전차 오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도발성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군사 작전 같은 형식보다는 무기 실험 종류의 그런 이제 도발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두 국가론을 주장해온 북한이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또 통일 표현을 삭제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보도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걸 내년으로 연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통상 이 정도의 전면 개정, 소위 이제 영토 조항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추가되는 또는 변경되는 그런 헌법 개정이면 굉장히 중폭 이상의 전면 개정입니다. 예. 근데 이 정도를 하려면 상당한 준비 기간도 필요하지만 실제 이게 개정이 됐다라면은 10월 7일, 8일 날 개최된 최고위원회의 보도 내용에 그런 개정의 이유라든가 개정의 배경, 그다음에 개정의 주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소개하게 돼 있습니다. 보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보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교육 관련 부분에서 선거 연령의 나이를 높이는 부분, 그다음에 노동 가능 나이를 올리는 문제, 요것만 간단하게 한 2단락 정도 소개를 하고 나머지는 그 헌법의 수정 보충 내용을 거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중대한 내용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안 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특히 이제 이거는 최고위원회라는 거는 북한의 형식적이나마 어떻든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입법 행위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보통 통상 어떤 내용들이 수정이 되었는지를 보통 다 보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헌법이 변경됐을 때도 헌법 전문은 바로 공개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고쳐졌는지는 보통 다 보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보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중대한 헌법 수정일 경우에는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직접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연설 또는 시정 연설을 통해서 보통 하게 돼 있습니다. 예. 2019년에도 사실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김정은이 아예 참석도 하지 않고 10월 7일 날 개막식 날은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를 현지 지도하는 일정을 잡았고요. 네. 또 10월 8일 날은 김여정이 240mm 방사포탄 그 실험에 참관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최고 지도자와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이 최고인회의 자체에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봤을 때 아마 이번에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15기로 미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유는 대외 내적으로 이게 파급력이 너무 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생각하기에는 두 국가로 쪼개놔야지만 자신들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억지력이 더 신장이 된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들의 국가 목표를 방해하고 항상 반대를 심하게 하는 한국을 한반도 문제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두 국가로 가야 된다. 이런 자신들이 최초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파급력이 너무 주변 국가에게도 크고 내부적으로도 거의 설득력을 찾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득력을 갖고 명분을 쌓아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선행적으로 먼저 남북한의 차단 단절 조치를 먼저 취해가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헌법 수정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그 어떤 충격을 좀 더 완화하면서 나름대로 의도를 갖는 두 국가론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명분과 파급력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결정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가 하면 최고인민회의에서 신임 국방상이 이번에 임명이 됐는데, 자, 이 노광철이라는 인물, 2018년에 9.19 군사 합의를 주도했던 인물 아닙니까? 자, 이 사람이 다시 중용된 이유는 뭡니까? 예, 뭐 여러 의도를 봐야겠지만 이 사람 노광철이라는 사람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수행원들 인사하는 과정에 격려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같이 따라서 해서 미국 내에서 대통령이 왜 북한 그 장군에게 인사를 하느냐, 그 격려를 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그런 어떤 상황의 인물인데요. 예. 이 노광철은 실제 군수공업, 군수행정 이쪽이 굉장히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북미 2018년에 인민무력상이죠. 당시에는 이 국방상이 되기 전에는 사실 거의 존재를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밑에서 이런 군수공업과 군수행정, 특히 미사일 개발에 직접적으로 많은 관여를 했던 인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비밀스러운 인물이면서 상당히 능력과 김정은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다른 분야로 인민무력성을 관두고서 다른 분야에 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이 핵무기를 사용한 전략이라든가 전술 뭐 이런 개발들을 아마 관장하는 일 쪽에서 비밀리 아마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등장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뭐 협상 중심으로 뭔가 방향을 보이기 위한 어떤 코드 변화가 아니냐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뭐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대량 생산 체계 그리고 그것을 수출해야 되는 어떤 군수 행정, 군수 공업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 사람의 능력과는 맞닿아 있다. 그래서 의미로 봤을 때는 최근에 핵무기 개발에서 핵무기를 생산, 배치, 대량으로 이제 수출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북한에게 지금 관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가장 밝은 인물을 지금 아마 등용시킨 게 아닌가. 특히 이제 강순남은 사실 이런 군수 공업이나 군수 행정과는 좀 거리가 먼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게 이 사람을 앉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핵무기의 전략화 그리고 수출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라오스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포함해 캐나다, 호주 등 6개국과 이틀에 걸쳐 양자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오늘 오후에 열리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를 전후로 열리는데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일본 총리 취임 뒤 9일 만에 첫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 취지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크다며 관계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으로 자유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맞서 싸운 역사도 있지만 한국이 중요한 국가라면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터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영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입니다. 북한 공산 정권이 남침을 했을 때 북한을 도와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과 함께 또 싸운 전쟁을 한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거에 저희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또 어떤 국제 규범과 원칙에 입각한 공동의 그 이익 추구라는 차원에서 대중 관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흘러나오는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요구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한 대표의 공개 언급에 여당 내 균열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연일 김 여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지원차 부산을 찾은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근 공개 활동에 대한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한다는 친한계 목소리가 적지 않단 말에 본인도 동의한다고 답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의혹을 두고도 관련자들의 소명이 필요하단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분들, 혹시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 빈번하게 친윤, 친한계 간 시각차가 노출된 터라 고조되는 긴장감 속 친윤계는 한 대표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 같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부인하긴 어려운 김 여사 공개 활동에 대한 부정 여론과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는 당정 지지율의 큰 지분이 당내 대립에 있다는 판단 아래 갈등의 불씨를 최소화하려는 거로 보입니다. 다만 한 대표가 자꾸 공개적으로 대통령 부부와 각을 세우며 독자 노선을 걷는 건 둘 다 죽는 길이란 반응도 터져나왔습니다. 한 대표의 명태균 씨 언급이 사안을 키우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 공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제2요구권을 무력화하는 상설특검 카드까지 꺼낸 데 이어 김 여사와 명태균 씨 등과의 관계를 추궁하며 연일 대여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국정에 개입하고 농단한 것인지 묻고 계십니다. 여당은 일단 야당발 쌍그리 특검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데 당내 균열 양상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김 여사 문제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원 소개로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났다고 밝힌 것을 두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채널A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과거 자신과 명 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보면 명 씨가 누구 쪽 사람인지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SNS 등을 통해서도 공개한 2021년 7월 문자 메시지에는 명 씨가 이 의원에게 윤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자신이 정말 윤 대통령에게 명 씨를 소개했다면 명 씨가 자신한테 왜 사과하라고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심 판결에서 어떤 결과를 받든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외부에서는 위기에 처할 거라고 말하지만 지지자들이나 국민 여론을 보면 이 대표 지지도가 높아가고 있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동요할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16 재보궐선거를 엿새 앞두고 현장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한동훈 대표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문화원에서 최고위원회를 연 뒤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와 함께 지역 일대를 돌며 집중 유세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한 전남 영광군에서 노인 배식 봉사 일정 등을 소화하며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약 2달 만에 통화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은 피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치명적이고 놀라운 공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연일 거친 말로 보복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치명적이고 놀라운 공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וישלם מחיר, התקיפה שלנו תהיה קטלנית, מדויקת ובעיקר מפתיעה. הם לא יבינו מה קרה ואיך קרה, הם יראו את התוצאות. 이란의 핵시설과 석유시설 공격에 반대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약 2달 만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에는 공감하더라도 전면전에는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They had a productive and honest conversation, but what I will say very clearly about that particular question is we cannot and will not see Lebanon turn into Gaza, into another Gaza. That is not what we want to see.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중동 국가들과 잇따라 만납니다. 헤즈볼라가 조건 없는 휴전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뒤여서 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در لبنان به اصطلاح وجود دارن و نحوه کمک رسانی به اونها بحث مسائل منطقه‌ای هدف اصلی سفر بنده است. 휴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 속에도 교전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을 폭격하고 무기 저장고를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로 로켓 수십 발을 쏴 민간인 2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유럽연합과 튀르키예 등은 레바논 난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는 레바논 주민들을 위해 구호품 전달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레바논 베이루트까지 항공기 3대로 구호 물품을 운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구호품은 오는 11일 베이루트에 도착할 예정인데 의약품과 위생용품, 담요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SNS를 통해 EU는 레바논 위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편에 서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구호품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는 지난달 29일 레바논 주민들을 위해 1,000만 유로, 약 147억 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데 이어 이달 3일 추가로 3천만 유로, 약 442억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고 다시 주장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을 제대로 다룰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허리케인 밀턴 대비에 집중하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성희 특파원입니다. 총격 암살 시도가 있었던 버틀러를 일론 머스크와 방문한 지 나흘 만에 펜실베이니아를 다시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스크랜튼에서 쇠퇴원 공장을 재가동하고 에너지 가격을 내리겠다고 주장하다 갑자기 북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And then he called me and he asked for a meeting and we had a meeting. We didn't have a problem with North Korea, believe me. You may have in the future if you have stupid people running our country, but we had no problem. I met with them. It was a big deal.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라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허리케인 밀턴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Biden and I and our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protect the people who have been in the path of this storm. And once the storm has passed, we will be there to help folks recover. 또 허리케인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행동에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허리케인 피해 주민들에게 $750밖에 줄 수 없다고 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 네바다 라스베이거스로 향한 가운데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가 공략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로 총출동합니다. 리즈 체니 전 하원 의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백악관에서 일했던 공화당 여성 정치인들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행사를 엽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를 방문해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호소합니다. 경합주 7곳 가운데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펜실베이니아가 대선 승패를 가를 것으로 평가되면서 유세 막판까지 양측의 공략이 거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선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3%포인트 차이로 근소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로이터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 4일에서 7일 등록 유권자 1,076명을 포함한 미국 성인 1,2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 오늘 대선이 열린다면 두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등록 유권자 중 46%는 해리스 부통령, 43%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0에서 23일 같은 여론조사에서 등록 유권자의 47%가 해리스 부통령, 4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꼽았을 때보다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3%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오는 27일 3년 만에 중의원 선거를 치릅니다. 총리 취임 후 역대 최단 기간인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했는데 정권이 탄력을 받으려면 총선에서 자민당의 과반 확보 여부가 관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日本国憲法第7条により衆議院を解散する。 이시바네가 강요 전원이 서명한 해산 조서 낭독과 만세 삼창을 끝으로 중의원이 해산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8일 만으로 역대 최단 기간입니다. 중의원이 해산하면서 오는 15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치를 거쳐 27일 조기 총선이 치러집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30일 자민당 총재 당선 직후 해산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政権はできる限り早期に国民の審判を受けることが重要である。10月27日に解散総選挙を行いたい。 이시바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결정은 새 정부 출범의 기대감이 의석수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향후 안정적 정권 운영을 위해서는 자민당 단독으로 중의원 465석 가운데 과반인 233석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시바 내각 출범 직후 지지율은 50%대로 역대 출범 직후 기준으로 아소다로 내각 다음으로 낮습니다. 또 정치 비자금 연루 의원 12명은 선거 공천에서 배제했는데 대다수가 최대 파벌이었던 아베파 소속이어서 당내 분란도 예상됩니다. 야당들은 이번 해산은 지진 등 최근 국민이 겪은 어려움은 외면한 채 당리 당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被災地行かれました。涙も流れるそういう場面もあったと思います。被災地を見て選挙できると思いましたか? 중의원 해산으로 일본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시바 내각은 출범 4주 만에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의정 갈등이 8개월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오늘 오후 정부와 의대 교수 단체가 모처럼 만나 대화의 장을 엽니다.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등을 맞대고 있던 양측이 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납니다. 정부와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협의회는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 측에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장이 참여합니다. 서울대 의대에선 강희경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의대 측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과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8개월 가까이 의정 갈등이 제자리 걸음인 상황 속에 열려 주목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료계와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직접 협상 가능하십니까? 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극적인 상황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의대 측은 토론회에 앞서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주장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돼 추가적인 토론에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더욱이 사태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들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토론회가 서로의 주장만 확인하고 끝난다 해도 적어도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대화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임석입니다.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9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안위 국정감사에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내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오늘 오후 최종 교섭을 벌입니다. 노조는 일반직 4.8% 등 임금 인상과 안전 담당자 증원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임금 1.5% 인상과 조직 진단 이후 인력 충원을 논의하자고 지시한 상황입니다. 노조는 최종 교섭이 부결되면 내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면 2019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전북 군산에서 항구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 불이 나 60대 선주가 숨졌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나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배 위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경찰관들이 연신불을 뿌립니다. 전북 군산시 비흥항에 정박해 있던 3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선주인 60대 남성이 숨지고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남성 선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과 해경은 뱃머리 쪽에서 일어난 폭발 때문에 불이 났다는 선원들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 안이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검게 그을렸습니다. 저녁 8시 10분, 경북 포항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5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앞유리도 모두 깨졌습니다. 밤 9시쯤 충남 서산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는 반대 차로에 있던 가로등 2대까지 연이어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30대 남성이 숨졌고 SUV 탑승자 2명이 다쳤습니다. 아파트 앞에 구급차가 늘어서 있고 주민들이 줄지어 내려옵니다. 새벽 0시 1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아파트 3층 호실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밤에 시끄러워서 보니까 그냥 소방차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건물 전체에 지금 사람들이 다 대피해가지고요. 어디 찾는 것 같아요. 다행히 불은 다른 호실로 번지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1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한 소방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 서해안고속도로 부안나들목 인근을 지나던 4.5톤 트럭과 1톤 트럭이 부딪혔습니다. 이어 뒤따르던 SUV 차량이 넘어져 있는 1톤 트럭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5톤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과 1톤 트럭 운전자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1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냉장고와 TV 등 가재 도구를 비롯해 방 하나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사령탑 선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늘 밤 요르단과 일전을 치릅니다. 축구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허벅지 부상으로 손흥민이 소집 명단에서 제외된 가운데 홍 감독이 황희찬과 이강인 등 유럽파 선수들로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 관심입니다. 손흥민이 찾던 주장 완장은 수비의 중심인 김민재가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요르단을 7번 만나 3승 3무 1패로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지만 올해 초 아시안컵에선 2번 만나 한 차례도 이기지 못했고 특히 4강전에선 0대2로 완패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배드민턴 안세영이 폭로 이후 2달 만에 경기에 복귀했습니다. 자신의 배드민턴을 사랑해주신 팬들에게 감사하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전국체전에 나선 안세영의 대각선 스매시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자신의 주무기인 뚝 떨어지는 드롭샷과 코트를 살짝 넘기는 헤어핀도 2달 전 그 모습입니다. 관중 호응까지 유도하는 여유도 있습니다. 2세트를 가볍게 가져온 안세영은 이날 자신의 경기력에 만족했습니다. 네, 올림픽 끝나고 이제 첫 복귀 무대였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저를 환호해 주셔서 너무 기뻤고요. 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았었지만 그래도 준비한 대로 잘 풀어나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폭로 이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선 비교적 담담하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생각 안 하고 저는 좀 쉬면서 저의 게임 경기력에만 또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응원해준 팬들에게 한마디 전하면서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셨을 거고 또 저의 배드민턴을 많이 사랑해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잘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속상했는데. 안세영이 폭로한 여러 문제와 관련한 협회와의 논의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체부는 조만간 관련자 징계를 담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휴식기를 갖는 사이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라이벌인 중국의 천이페이에게 내준 안세영. 덴마크 오픈을 시작으로 국제대회 참가도 본격적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YTN 이다울입니다. 그제 최종회가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가 글로벌 비영어 TV 부분에서 3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편의점과 협업해 내놓은 상품도 곧바로 품절되며 관련 업계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맛있다. 지난달 17일 처음 공개돼 열풍을 불러온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비영어 TV 부분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거대 자본을 투입하고도 부진을 면치 못했던 넷플릭스 한국 예능이 이 정도로 인기를 끈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약 오픈하면 바로 이제 다 차버리니까 그 정도? 너무 감사하죠. 오시는 분들이 다 알아보고 막 사인해달라 그러고. 사진은 거의 다 찍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예. 조금 힘들어요. 관련 업계도 흑백 요리사 특수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편의점 음식 대결에서 심사위원의 호평이 쏟아지며 화제가 된 디저트는 실제로 출시됐습니다. 편의점 재료가 좋네. 편의점이 더 맛있는데. 더 먹어야겠다. 편의점 앱을 통해 사전 예약받았는데 준비 물량 2만 개가 20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1초 만에 17개가 팔린 셈입니다. 방영 전부터 판매됐던 일부 요리사들의 간편식, 밀키트도 프로그램 공개 이후 잇따라 품절되는 등 업계 전반으로 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프로를 계기로 침체한 외식업계가 살아나는 걸 느끼고 있다며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예쁜 요리사를 통해서 이제 외식업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됐다. 이건 확실하게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출연진 관련 상품이나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 관심이 쏠릴 뿐 외식업계 전체가 낙수 효과를 누리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하루 전 노벨 물리학상에 이어 화학상도 인공지능 AI 분야 연구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컴퓨터나 AI를 이용해 단백질의 비밀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했는데요. 보수적인 노벨위원회가 AI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AI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는 한국의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꺾었습니다. 무한대의 변수를 가진 바둑에서도 인간을 넘어서며 AI 시대의 서막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 연구진은 더 큰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We hope to build on the science behind AlphaGo and to develop the next set of advanced general algorithms. 그로부터 4년 뒤 모든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2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단백질의 기능은 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구조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알파폴드2는 딥러닝을 바탕으로 2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 수십 년간 생명과학계를 괴롭혔던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는 컴퓨터를 이용해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각종 의약품이나 나노물질로 쓰일 수 있는 창조적인 단백질을 잇따라 만들어냈습니다. We're living longer, so there are new diseases. We're heating up the planet. We're polluting it. And so if we had a lot of time to wait, then new proteins might evolve to solve those problems. 단백질의 비밀을 밝혀낸 두 연구의 주역들에게 올해 노벨 화학상이 돌아갔습니다. 특히 화학자가 아닌 딥마인드 CEO가 화학상을 받은 건 큰 이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We have known for over 50 years that all the information is in these parallel streams. But scientists, we don't understand that. And this is what's been solved today. 물리학상에 이어 화학상까지 AI 연구자들에게 돌아가면서 노벨위원회는 인류가 본격적인 AI 시대에 진입했음을 선언했습니다. 물리학상은 1970년대부터 머신러닝의 기초를 닦은 연구자 2명이 받았습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 사업가에게서 약탈한 화가 모네의 그림이 80여 년 만에 원주인인 후손들에게 반환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미술품 수사 전담팀은 클로드 모네의 1865년작 파스텔화 바닷가를 원소유주 아달베르트 파를라기 씨의 손녀에게 돌려줬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부유한 사업가였던 파를라기는 1938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한 뒤 유대인 학살에 나서자 전 재산을 두고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구름만 지나고 있지만 오늘 오후까지 서쪽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적지만 벼락이 동반되는 등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완연한 가을 날씨 즐기기 좋겠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날이 쌀쌀해지니까요.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에 최고 30mm, 그 밖에 서쪽 지방엔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요. 영서와 경남 서부 등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2도, 광주 23도, 대구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온화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져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영남 해안과 제주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방문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원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